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을 만나서요. 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우리가 한 개의 대단원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히 한번 살펴봤다면 오늘은요. 이 한 개, 이 1단원을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는 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요. 반드시 1강부터 11강까지의 복습이 철저하게 된 상태로 오늘 12강을 수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픽한 사진은 무엇일까? 지금 옆에 보이는 사진 보이죠? 선생님, 근데요, 저 사진은 아무리 찾아도 교재에 없는데요? 맞아요. 선생님이요, 우리 친구들하고 1강부터 11강까지 공부하면서 이 대단원은요, 연결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친구들도 계속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이 대단원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요, 이 1단원의 마인드맵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눈에요, 빅뱅도 보이고 별의 진화도 보이고요. 또 결합에 대한 내용도 보이고요. 우리 지각,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맞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신소재에 대한 단어도 보이네요. 그럼 선생님은요, 이 1단원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나요? 혹시 아직 정리를 하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오늘 선생님이랑 대단원 마무리하면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시고 우리 친구들도요,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해시태그 첫 번째 대단원 마무리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어떻게 우리 대단원을 정리할 건가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통합과학을 딱 처음 들어와서 선생님이랑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스펙트럼 중에서도 이제 우리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점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선생님이요, 계속 질문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아는 내용대로 계속 대답하면서 같이 정리해 가는 거예요. 많은 스펙트럼 중에 선생님 이 스펙트럼 진짜 중요해요. 뭐였어요? 그렇지, 흡수 스펙트럼이었다고요. 빛이 와요. 빛이 오는데 어떤 기체를 지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죠, 저온의 기체. 근데 그 저온의 기체는 필요한 빛의 파장을 쏙쏙쏙 흡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선, 검은색 선이 나타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이것을요,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라고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단어였는데 이 흡수선이요, 자꾸 어딘가로 치우친대요. 뭐였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적색편이 우리 이거 공부했다고요. 아, 이 흡수선이 자꾸 적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게 뭐였다고요? 적색편이. 그때 선생님 질문했어요. 적색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파장이, 그렇죠, 길어요. 그럼 이 파장이라는 게 언제 길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효과 하나 공부했잖아요. 선생님이 왜 앰뷸런스 얘기하면서, 그렇죠, 도플러 효과. 즉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가 여기서 누구예요? 은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관측자, 여기서는 지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가 지구로부터 멀어질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파장이 길어진대요. 파장이 긴 쪽은 붉은색. 아, 이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해석해 봤더니 뭐예요? 아,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래요. 또 다른 은하에서 오는 스펙트럼 분석해 봤더니 그때는요, 적색편이 현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훨씬 더 빨리 멀어지고 있구나. 우리 이거 공부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허블은요,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편이 현상이 일어났고, 더 가서 허블의 발견은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편이 현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왜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이 현상이 일어났고 멀리 있는 은하들은 더 빨리 멀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선생님 왜 풍선 그리면서? 그렇죠. 아, 이거 우주라는 공간이 선생님 팽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블의 법칙을 뭐라고 했어요? 우주 팽창의 증거가 됩니다. 그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진짜 우주가 팽창하는 거야? 시간을 거꾸로 돌리자 그랬어요. 거꾸로 돌리고 훨씬 더 작아지다 보면 아, 우주는 하나의 점이었겠다. 여기서 얘가 빵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초고온, 초밀도에서 터져서 지금과 같은, 팽창해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우리 친구들 근데 과학이라는 게요. 그냥 주장만 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 기억나죠? 자, 그럼 선생님 질문할게요. 우리 머릿속에 딱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빅뱅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 두 가지가 뭔가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대답이 그 첫 번째가요. 우주 배경 복사였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보자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빅뱅을 이 그림으로 같이 공부했다고요. 기억나죠? 아, 초고온 초밀도에서 얘가 빵 하고 터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점점 급격하게 팽창했죠. 처음에 만들어진 건 뭐였어요? 그렇죠.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전자와 쿼크였어요. 쿼크는 몇 종류? 두 종류.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있었어요. 그럴 때 성질이 같은 두 개의 쿼크와 성질이 다른 쿼크 하나, 총 3개의 쿼크가 모여서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여기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우주는 계속적으로 팽창했고 우주의 온도는 서서히 식어갔어요.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결국 뭘 만들었어요? 그렇지. 원자핵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때 선생님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원자핵이 만들어진 것, 즉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것은 빅뱅 이후 몇 분이 지났을 때예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3분이 지났을 때 헬륨 원자핵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얘기했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전자는요 원자핵이 붙들리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우주는 팽창했고 우주의 온도는 서서히 더 식어갔어요. 그러다가 언제? 빅뱅 이후 38만 년. 너무너무 중요하죠. 38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얼마나 되었을 때? 3000켈빈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누가? 전자가 원자에게 붙들리면서 그렇죠. 원자를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고요. 근데 드디어 이렇게 원자가 생성하고 나니까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그때 빛이 직진했다면 지금도 그 빛이 관측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한 2.7켈빈 정도로 관측된다면 이 빅뱅 진짜 맞는 걸 거야.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누가? 펜지어스와 윌슨이 2.7K의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는데 성공하죠.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됐어요. 빅뱅 너 정말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뱅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로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렇죠. 질량비. 누구와 누구의 질량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요. 초기 우주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존재했었어요. 근데 우주는 서서히 식어갔고 양성자, 중성자의 비율이 7대1로 결정되었을 거다. 그걸 우리 그림으로요. 이렇게 살펴봤던 거예요. 기억이 나죠? 이때 우리 친구들 선생님 어려워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해냈다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 하나 더 그리면 14대2가 되죠. 근데 여기에 하나, 양성자 하나는 헬륨 원자핵이에요. 근데 우리 그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는 뭘 만든다? 그렇죠. 헬륨 원자핵 만듭니다. 이 얘기 했었죠. 따라서 빅뱅 진짜 맞다면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로 결정되었을 거야. 이런 얘기 했다고요. 자, 그럼 우리 질량 넣어볼게요. 수소는 1이고 헬륨은 4니까 이게 정말 맞다면 질량비는 12대 4.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3대 1로
결정됐을 거야. 그런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빅뱅 너 정말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빅뱅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로 첫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고 선생님 꼭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 내용까지는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선생님,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 알겠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수소와 헬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수소보다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대답해야 돼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성간물질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농도 깊게 구름처럼 보여요. 성운. 성운에 어디? 온도는 낮고, 그리고 굉장히 모여있는, 밀도는 모여있는 그 부분에서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점점 가열됐었죠. 가열되니까 그 안에 온도가 그렇죠.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고요.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안으로 작용하는 중력 수축 에너지와 밖으로 작용하는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게 돼서 매우 안정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주계열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주계열성이 나타나면 드디어 우리가 별이 탄생했습니다. 라고 했었죠. 자, 우리는 별의 진화 과정 2개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때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이었어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 그러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은 어떻게 진화했었나요? 먼저 주계열성에서 그 중심부에서는요,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났었죠. 맞나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는데 다 일어났어요. 중심부에. 그러면 다 헬륨으로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지. 중심부에서는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때 방출한 에너지 때문에 그 주변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차 팽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붉은색이 나타나서 우리는 그 별을 적색 거성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면 여기서 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없었죠. 그래서 바깥 부분은 행성상 성운으로, 그리고 안에는 탄소액이 수축하고 수축해서 바로 백색 외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그런 별들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똑같아요. 주계열성까지 왔다가 적색거성. 그런데 여기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태양 정도의 별은 탄소를 만들고 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하지 않았지만 얘네들은요, 질량이 너무 많아요. 재료가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더 계속적으로 핵융합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 이 초거성 단계에서는 가장 안정한 원소, 이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안정한 원소인 누구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여기서는 철까지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이죠?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이 질문이잖아요. 그때 우리 뭐라고 했냐면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밀도가 높은 중성자 별로 별의 일생을 마감하거나 더 질량이 크면 빛조차도 나올 수 없는 블랙홀로 별의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범위를 좁히자고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어떻게 생성되었습니까? 라는 이야기에 결국에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죠? 성운이 중력 수축해요. 그런데 이때 특정한 중심을 딱 규정할 수 없어서 뭐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회전할 거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성운 회전에 의해서 원반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 형성되었고 미행성체의 끊임없는 충돌이 계속
되었다. 그래서 그 원반 부분에서는요, 바로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원시 행성을 형성하게 되었고 점차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있는 지금과 같은 태양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갔었죠. 미행성체의 충돌로 인해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고요. 멘틀과 핵이 분리됐었고 원시 그렇죠. 지각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같이 봤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반드시 이 태양계의 형성 과정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빅뱅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특별히 지구까지 온 거예요. 정말 많은 원소들이 나타나는 것을 공부했다고요. 그럼 선생님, 이 많은 원소들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그때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눈에 그 특성을 알 수 있는 표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그 주기율이 잘 드러나도록 표로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냐면 이런 주기율표 만들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그 역사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은 선생님이랑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뭡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보자고요. 이 주기율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나열한 거예요? 그렇죠. 원자 번호. 자, 그럼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고 양정자 수는 전자수와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 했었죠. 요거 보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우리 정리했어요. 여기에 보면 족 그리고 죽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같은 족에 있어요. 1족, 2족, 13족, 14족. 무엇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원자가 전자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해요. 이 얘기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주기가 같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전자껍질이 같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1족이면 전자껍질 하나, 2족이면 전자껍질 2개. 우리 이 얘기 했다고요. 그래서 족과 주기를 우리 친구들 먼저 구분하시고 각각의 특징들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18족에 있는 원소들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요. 얘네는요, 모든 전자껍질에 가득가득 굉장히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원소들이 쟤네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18족 원소들처럼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다고요. 그걸 뭐라고 했었죠? 그렇지. 옥텟 규칙.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원자들이 전자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전자를 얻기도 하고 해서 이 18족의 원소들처럼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저쪽 주기율표의 왼쪽에 금속들은 전자를 어떻게 해요? 그렇지. 원자가 전자를 하나,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잃어버리면서 양이온이 되려고 했고 비금속들은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가 됐어요. 그럼 둘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그렇죠. 힘이 작용했으네요. 자, 그럼 그 힘에 대한 얘기였어요. 나트륨은 원자가 전자 하나를 가지니까 얘 잃어버리고 네온의 전자 배치처럼 이루면 되겠다. 그리고 염소도요. 전자 하나를 얻으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처럼 이루면 옥텟 규칙 만족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됐어요. 그럼 얘네 둘 사이는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요. 이온 결합입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럼 이온 결합이라는 건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이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때 선생님이요. 되게 강조했던 특징 하나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거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 있나요? 없나요? 없었어요. 없어. 그죠? 그런데 얘를 물에 녹이거나 수용해. 아니면 액체 상태가 되면 전기가 통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얘기했던 거죠.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또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그럼 얘는 전자를 잃어보려고 하니까 양이온 되고 얘는 전자를 얻으려고 하니까 음이온 돼요. 얘는 결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자를 얻으려고만 하는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원자들이 옥텟 규칙 만족하면 된다고 했다고요. 아, 그러면 우리 하나는 전자를 잃고 하나는 전자 얻고 이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때는 전자를 그렇죠, 공유합시다. 우리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소가 그럼 나도 하나 내놓을게, 너도 하나 내놔. 그래서 마치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 우리는 이것을 공유결합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때 공유결합 물질에 대한 특징도 같이 봤다고요. 뭐였어요? 앞에서 이온결합 물질은 그렇죠. 고체에서는 전기전도성 없지만 액체 수용액에서는 있었어요. 하지만 공유결합은 어때요? 고체에서도 또 액체 수용액에서도 전기전도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 반드시 같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원자들이 결합해요. 그래서 물질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물질을 이루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특히 지각을 이루는 물질은 무엇이 있고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 한번 봤어요. 그쵸? 아, 지각을 이루는 물질에 많은 광물은 장석이 많고요. 그 다음 석영이고요. 우리 이런 얘기 보면서 결국 얘네는 어떤 광물이라고 했었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규산염 광물이요. 그래서 우리가 규산염 사면체에 대한 얘기했었어요. 중심에 규소가 있고 산소가 결합하고 있는 형태였어요. 기억나시죠? 걔네의 규칙성에 의해서 여러 광물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생명체를 훨씬 더 깊게 공부했었죠. 어떻게? 탄소 화합물. 이 탄소 화합물은요. 고분자였다고요. 고분자. 그래서 이 고분자라는 건 단위체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봤던 건 바로 단백질과 핵산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백질도 탄소화합물이었잖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거 질문합니다. 우리 오늘 공부하는 시간 아니고 점검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선생님이랑 가는 이 스피드와 이 속도가 낯설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단백질 고분자예요. 그럼 단위체가 뭔가요? 바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미노산이라고요. 아미노산.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종이 꺼내고 아미노산의 구조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중심에 누구? 그렇죠. 탄소. 그 다음에 한쪽에는 좋아요. 아미노기. 이렇게 붙어야 되고 이쪽에는 카복실기가 붙어야 되죠. 밑에 수소 붙고 결국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그렇죠. 여기 있는 작용기라고 해서 얘네 작용기가 다르면 다른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개 있어요. 우리 이 얘기 했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거 갑니다. 아미노산에서 한쪽에 있는 카복실기의 OH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에 있는 H가 결합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쵸? 그때 우리 물 분자 빠집니다. 이 얘기 했잖아요. 물 분자 빠지고 얘네 둘이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 그거 무슨 결합이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조건 나옵니다.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의 구조 쓸 수 있어야 되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물이 빠지면서 만들어지는 펩타이드 결합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여러 개 하면 아미노산이 계속 연결되겠죠? 그러면 우린 그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했고 폴리펩타이드가 굉장히 복잡한 3차원의 입체 구조를 가지면 결국 그것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잘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탄소화합물 단백질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 공부했어요? 우리 핵산 했잖아요. 핵산은 근데 너무 낯선 얘기였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핵산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낯설지만 결국에 같은 거예요. 단백질이 아미노산 이렇게 모인 것처럼 핵산은 누가 모인 거예요?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 이 뉴클레오타이드 뭐가 결합한 거였죠? 여기.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게 뉴클레오타이드였다고요. 자, 그런데 핵산의 종류가 두 개였어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인 구조로 있는 바로 DNA. 그 다음에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는 RNA가 있었다고요. 근데 DNA를 구성하는 당과 염기, RNA를 구성하는 당과 염기가
종류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선생님 이 얘기했다고요. 자, 그럼 DNA를 구성하는 당은 뭐였어요?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산소 하나가 없는 리보스예요. 우리 이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디옥시리보스. 염기는 4종류 있어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RNA를 구성하는 당은 뭐였어요? 그냥 리보스. 좋아요. 근데 염기는 그대로 똑같이 가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타이민은 DNA에만 있고 타이민 대신 RNA에는 유라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구분해서 기억해주면 되겠죠. 이때 우리는요. 이 DNA가 염기와 염기가 서로 맞닿아 있는 결합하는 구조를 가지는데 이때 아무 염기끼리나 결합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타이민은 아데닌하고만 그리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한다고 했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그렇죠. 상보적 결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 있는 거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으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 이 DNA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유전 물질을 저장하는 역할만 했어요. 핵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얘 너무 중요한 애라서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단백질 만드는 데까지 이 유전 정보 전해주는 건 누가 한다고요? RNA가 유전 물질을 전달하고 합성하는 데 직접 관여하고 이런 역할들을 RNA가 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 친구들 같이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물질들 우리가 조금 세세하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런 물질들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사용하던 그 물질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더 유용한 물질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신소재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기존의 어떤 물질들의 기능, 단점을 보완하고 점점 좋은 기능을 넣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물질을요. 2가지를 기준으로 나눠보자 그랬죠.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할게요. 물질을요. 정기적 성질로 나눴어요. 뭐뭐뭐로 나눠져요? 그렇죠. 도체, 절연체, 반도체. 우리는 어디에 집중했어요? 반도체. 반도체를 14족 원소를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순수한 반도체에 의도를 가지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과정? 이거 뭐라 그래요? 너무 중요한 단어였는데? 그렇죠. 도핑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원자가 4개인 이 원소를 빼고요. 원자과 전자 3개인 애를 도핑하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 우리는 그것을 양공이라고 했다고요. 이 양공 때문에 결국 전하가 움직일 수 있었고 전기전도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던 것이 지금 P형 반도체였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13족의 원소를 도핑했을 때예요. 자, 이번에는 순수한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 4개인 걸 빼고 원자과 전자 5개인 애를 도핑했다고요. 자, 그러면 자유전자 하나가 남아요. 그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전하가 이동하게 되고 결국에 얘도 전기전도성이 높아집니다. 라는 거니까요. 얘는 15족 원소를 도핑한 N형 반도체로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 다이오드까지 갔었죠. 이 다이오드가 어떤 작용해요?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흘려주는 그렇죠. 정류작용합니다. 라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질을 이번에는 자기적인 성질로 나눠봤었죠. 그때는 그렇죠.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였다고요. 어디에 집중했어요? 반자성. 근데 어떤 물질이 반자성 띠는가 봤더니 초전도체가 반자성을 띈대요. 초전도체가 뭐였어요? 그렇죠. 어떤 물질을 특정 온도, 임기온도 밑으로 확 내렸더니 전기저항이 0이 되더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기저항이. 그런데 그 초전도체를 자석에 뒀더니 반자성 자석을 밀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떠있게 되는 효과가 나타났었어요. 우리 이거 뭐라 그랬죠? 너무너무 중요했던 건데. 그걸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 어디에 활용해요? 그렇지, 자기부상 열차. 그거까지 우리 친구들 같이 봐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 1단원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 통합과학이 총 4개의 단원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도 벌써 25% 다 했다고요. 이 25%나 되는 이 내용을요. 이 짧은 시간 선생님 한 30분도 안 걸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왔죠.
우리 친구들 만약에 여기에 선생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강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 내용이 뭐였지? 정확하게 짚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랑 지금 이 호흡으로 갔는데 선생님 저 선생님 얘기하는 거 다 대답했고요. 저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좋아요. 그 준비가 됐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우리의 내용이 정말 다 정리됐는지, 허점은 없는지 이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3번의 문제 봤더니 그림은 외부 은하들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부 은하들의 거리 이거 우리 뭘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R. 그 다음에 후퇴하는 속도 말이 너무 어렵지만 결국 뭐예요?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우리 그거 V로 나타냅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봤더니 후퇴 속도 여기 있고요. 거리가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이 그래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거리가 이만큼일 때는 속도가 이만큼입니다. 거리가 이만큼일 때는 속도가 이만큼입니다. 거리가 이만큼일 때는요. 속도가 이만큼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거리가 멀어졌더니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요? 후퇴하는 속도는요. 거리에 비례해요. 그때 여기에 우리 허블 상수 넣어주자고 했었죠. 결국 이거 너 허블 법칙 알고 있니? 그거 확인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허블 법칙이 뭐에 대한 증거였어요? 왜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져요? 이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너 알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니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기억이에요. 우리는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작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적색 편이라는 건 뭐였어요? 파장이 길어지는 거. 그럼 파장이 왜 길어져요?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가 나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멀어져야 돼. 멀어져야 돼. 그러면 나로부터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건 파장이 더 길어질 거고 적색 편이가 더 많이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은요. 작게 나타난대. 선생님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크게 나타나야 돼요. 좋아요. 자, 그럼 기억은 틀린 보기. 대부분의 은하는요.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허블이 발견했죠.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이 봤다고요. 적색 편이라는 건 뭐예요?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가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가 지금 은하예요.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되셨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 그래프의 기울기는 허블 상수다. 우리 아까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해요. 그때 기울기를 허블 상수로 합시다. 얘기했었죠. 따라서 허블 상수입니다. 그럼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을 고른 5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주에서 무거운 원소의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번 봤더니 적색 거성에서는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거 잠깐 읽으면 어때요? 선생님, 적색 거성은 그렇게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단계 아니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무거운 원소라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 적색 거성에서 탄소 만들어진다고요. 수소와 헬륨보다 무겁죠? 그런데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건 기준이 뭐해? 말이 안 되죠. 왜요? 적색 거성 안에서도 탄소까지의 원소가 생성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초고성. 그럼 초고성 하자마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원소 어디까지 만들어요? 철까지 만들죠. 이거 바로 생각나야 돼요. 자, 그럼 초고성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리한 거랑 똑같네요. 니은은 맞는 얘기. 자, 마지막 디귿.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가벼운 거래요. 무거운 거 말고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대요. 근데 철보다 가벼운 건 우리 적색 거성에서도 탄소가 만들어지고요. 초고성 단계에서도 가장 무거운 원소인 철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철보다 가벼운 건 당연히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죠.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죠. 무거운 원소. 뭐 있었어요? 금, 우라늄, 구리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보기가 돼서 정답은 우리 친구들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 이 문제 틀렸다. 그러면 별의 진화를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2강에서 했던 거예요. 별의 진화를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질량을 갖는 별. 어떻게 진화하고 별의 내부에서는 어떠한 원소들이 만들어지는가. 그럼 초고성에서 철까지 만든다 그랬어요. 철보다 무거운 것은 그렇죠.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라는 내용 반드시 정리를 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림은 원자 X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 X가요.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고 있는 정보만 읽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보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선생님 분명히 전자 껍질이라고 하셨잖아요. 좋아요. 전자 껍질 지금 몇 개예요? 3개예요. 근데 전자 껍질 수는 주기율표에서 뭐와 같다고 했어요? 그렇지. 주기. 가로줄, 가로줄. 그러니까 이거 가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세 번째 줄에 있는 D 아니면 E인 건 확실한 거예요, 얘는. 자, 그럼 D인지 E인지. D인지 E인지 어떻게 알아요? 맨 마지막 전자 껍질에 지금 전자 몇 개 있어요? 원자가 전자 하나 있어요, 하나. 원자가 전자는 뭐 보고 알 수 있어요? 족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1족에 있는 애들은 원자가 전자 하나고 2개, 13족 3개, 4개, 5, 6, 7 얘는 조심해야 되죠. 8개 아니고 0개였다고요. 원자가 전자. 왜? 너무너무 안정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얘기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원자가 뭔지 몰라요. 그래도 전자 껍질 3개고 원자가 전자 하나니까 얘는 3주기에 있는 1족 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도 알 수 있고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선생님 우리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했어요?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는요. 꼭 외워야 돼요.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했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 지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있어요. 그럼 얘는 전자가 11개래요? 양성자의 수도 11개. 그럼 원자 번호 11번. 누구예요? 바로 나와야 돼. 그렇죠.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얘 나트륨의 전자 배치 나타낸 거고 나트륨 3주기의 1족 원소 맞지. 요렇게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요 미니 주기율표 있죠?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플로린과 마그네슘 원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마그네슘과 플로린으로 이루어진 가장 안정한 화합물의 화학식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플로린 보니까 그 중심에 9+의 원자 핵의 전하량 가져요. 전자는 1-인데 총 몇 개예요? 9개. 그러니까 전자의 총 전하량은 9-로 플로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근데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네온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전자 하나를 가지고 오면 되죠? 그럼 총 전자가 몇 개가 돼요? 얘는 9+였는데 전자 하나 가지고 오면서 10-가 돼서 플로린 음이온 될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플로린화 이온. 그럼 얘는요, 선생님 1- 이렇게 될 거예요. 좋아요. 자, 그 다음 마그네슘이에요. 그 중심에 12+. 전자 당연히 몇 개? 12개. 그래서 얘도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그럼 마그네슘이 안정해지고 싶어요. 누구처럼? 네온처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자 2개 잃어버리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12+는 변화가 없는데 전자는 몇 개가 돼요? 10개가. 그러니까 2+, 마그네슘은 2+네요. 자, 그러면 플로린은 1-고 마그네슘은 2+니까 얘네 둘이 이온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그네슘 이온이 1개 있을 때 얘가 2+니까 1-짜리 몇 개 있으면 돼요? 플로린화 이온은 2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은 보통 어떻게 해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플로린화 마그네슘의 화학식이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의 이온 결합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요.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과정을 나는 2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분자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아미노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아미노기 있는지 확인, 카복실기 있는지 확인. 2개의 아미노산에서 카복실기에 있는 OH, 아미노기에 있는 H 결합하면 뭐가 생성되고? 그렇죠. 물 분자 생성되고 얘네 둘 사이에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이 계속 결합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2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만들어진대요. 자, 그런데 얘네 2개 결합할 때 물 분자 빠지고 물 분자 빠지고 물 분자 빠지고 그 말은 21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했다는 말은 펩타이드 결합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0번 했다는 거고 그러면 물 분자도 20개 생성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 정도 정리하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R은 우리 앞으로 잠깐 돌아가면 R 뭐였어요? 작용기. 그럼 우리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작용기 몇 개다? 20개다. 그러면 기억은 맞는 보기. 두 번째, 기억의 과정에서 뭐예요? OH와 H 만나서 물 분자 생성됩니다. 무슨 결합에서? 펩타이드 결합. 잘했습니다. 그러면 기억 과정에서 물이 생성된다?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이 단백질 한 분자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20개 존재한대요. 우리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아미노산 21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 그렇죠. 20개 존재합니다. 물 분자 20개 생성돼요. 이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보기는 다 옳은 보기로 해서요. 정답은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핵심은 이 문제 다 맞췄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친구들 그림 보시고 내가 아미노산의 구조 이해했나?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이 2개의 펩타이드 결합 나 스스로 그릴 수 있나? 라는 거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문제 맞았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얘 그냥 가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까지 해보신 후에 선생님 저 돼요. 그럼 이제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무슨 탄소 결합 남았어? 탄소화합물 남았어요. 그렇지. 핵산 봐야죠. 핵산. 우리 친구들 어려워하는 거. 볼게요. 그림은 핵산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를 나타낸 거래요.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는 뭐 결합. 머릿속에 바로 인산, 당, 염기.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럼 이 당이요. DNA일 때와 RNA일 때가 달랐다고요. DNA일 때는 디옥시리보스, RNA일 때는 리보스. 염기도 달랐죠. DNA일 때는 뭐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똑같고 타이민. RNA일 때는 그렇지 유라실, 나머지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은 똑같다고요. 요 정도 우리 정리하시고 그럼 기억은 지금 당이고 니은은 염기예요. 자, 선생님 여기 적어 놓을게요. 기억은 지금 당을 얘기하고 니은은 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옳은 것만을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해 보니까 DNA에서 이 기억, 당은 디옥시리보스래요. 이거 우리가 정리한 거랑 똑같죠? 좋아요. 자, RNA에서 니은은 염기거든요. RNA의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누가 있대? 타이민 있대요. 타이민은 어디에만 있어요? 그렇지, DNA에만. 근데 지금 RNA에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생님 얘는 틀려요. 좋아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한 거 한 가닥에서 앞 뉴클레오타이드의 기억, 당의 다음에 염기가 결합하네요. 그럼 우리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할 때 당이랑 누가 결합한다 그랬어요? 우리 당인산 결합 공부했죠. 당인산. 그죠? 앞에 있는 당이랑 뒤에 있는 인산이 결합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염기가 결합한대요. 선생님 그럼 이거는 틀렸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맞는 거는 기억만 옳은 보기가 돼서 정답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니까요. 뉴클레오타이드, DNA, RNA 구분해서 어떤 것들이 구성하고 있는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나는요, 실리콘에 각각 비소, 갈륨을 도핑했대요.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 도핑이 뭐예요? 그렇지, 순수한 반도체에 내가 의도를 가지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거예요. 왜 첨가해요? 첨가했더니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비소, 갈륨? 근데 선생님 저는요, 비소가 뭔지 몰라요. 선생님 저는 갈륨이 뭔지 몰라요. 괜찮아요. 그림을 보면 우리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봤더니 가에 보니까 지금 비소 넣었는데 전자가 남았대요. 그러면 4개 빼고 원자과 전자 5개짜리 넣은 거잖아요. 아, 얘 15족 원소를 도핑했어. 전자 하나가 남았어요. 네거티브 N형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양공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양공,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공간. 그 말은 뭐예요? 원자과 전자 4개인 거 빼고 3개짜리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13족의 원소를 도핑했네요. P형 반도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2개의 원소 뭔지 몰라도 돼요. 여기에 전자 있어요. 그러면 15족. 여기 양공 있어요. 13족. 자, 그럼 얘는 N형, P형인데 우리 같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가 N형이었고 뒤에는 P형이었어요. 자, 그럼 가는 순수 반도체의 원자 구조다? 우리 가는 뭘로 찾았어요? N형으로 찾았잖아요. 가는. 그럼 얘는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 나는 우리 P형으로 찾았는데 지금 N형 반도체래요. 그럼 얘도 틀렸네요. 자, 도핑이라는 단어 중요해요.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과정, 불순물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 자, 그럼 순수한 반도체에는 4개짜리였는데 우리 N형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4개짜리 빼고 5개짜리 넣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수 5개인데 나를 만든 건 P형이에요. 양공이 있는. 그럼 4개짜리 빼고 몇 개 는 거예요? 3개 는 거죠. 그러면 가에서가 5개가 3개보다 2개 많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럼 디귿이 맞는 얘기가 돼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갈륨이 뭔가, 비소가 뭔가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문제를 보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틀렸다면 반드시 11강으로 돌아가셔서 신소재에 대한 공부 꼼꼼하게 복습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다시 오늘의 사진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요, 다시 이 픽한 사진, 오늘 선생님이 정리한 마인드맵 사진 볼게요. 이제 우리 친구들 좀 한눈에 보이나요? 아, 선생님, 이제요, 기억이 나고요. 저도 하나의 스토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친구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마인드맵 보면 빅뱅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별의 진화에서 어떻게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는가? 그럼 이 원소들 정리합시다. 주기율표. 주기율표에 봤더니 금속이랑 비금속 있었다고요. 얘네들이 결합하면 이온결합, 비금속끼리 결합하면 공유결합. 이렇게 결합하니까 물질이 생겼네요. 그럼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 단백질, 핵산 너무너무 중요하게 살펴봤다고요. 펩타이드 결합, 또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부분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학습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이 길었던 대단원을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분명히 공부한 것 같은데 선생님 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공부한 것 같은데 선생님 문제 푸니까 틀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반드시 우리 친구들 틀린 거, 난 그냥 실수한 거야. 넘어가지 마시고 해당되는 강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꼼꼼하게 복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할 때요, 우리 EBS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다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거,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선생님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새로운 주제예요. 힘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